앞으로 F1 유학생은 한 번에 최대 4년까지만 미국 체류를 허가받고 학업이 더 길어지면 이민국의 연장 심사를 받아야 하는 방안이 최종 규정으로 확정됐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영주권 심사 과정에서 메디케이드와 푸드스탬프, 주거보조금 등 정부 복지 혜택 이용 여부를 다시 폭넓게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캐나다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 연기로 뉴욕과 뉴저지 대기질이 크게 악화됐습니다. 일부 지역은 주말까지도 영향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뉴욕시 정부가 세입자들을 위해 주택 점검 일정을 예약제로 실시하고 노후 건물에 대한 원데이 집중 점검 프로그램도 도입합니다. 한인 정신과 전문의가 향정신성 약물을 투여하며 이른바 치유의식 도중 50대 여성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국방부가 여군을 포함한 30세 이상 현역과 예비군 장병에게 매년 남성 호르몬 결핍 검사를 받도록 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허위 교육 기록 작성과 부실 교육 등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전국 트럭 운전학원 약 75곳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연방법원 판사 17명이 만장일치로 임명한 워싱턴주 서부 연방검사장을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1시간도 안 돼 해임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비즈니스도 이제 스마트하게 더 빠르고 더 편리해진 한미 디지털 뱅킹 한미은행 제공입니다.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신영주입니다. 유학생의 체류 기간을 제한하는 방안이 최종 규정으로 확정됐습니다. 앞으로 F1 유학생은 한 번에 최대 4년까지만 미국 체류를 허가받고 학업이 더 길어지면 이민국의 연장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졸업 후 유예 기간과 학교, 학업 과정 변경 요건도 강화됩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외국 유학생의 미국 체류 기간을 한 번에 최대 4년으로 제한하는 최종 규정을 확정했습니다. 지난해 공식 제안된 뒤 의견 수렴과 정부 심사를 거친 방안이 시행 절차에 들어간 것입니다. 지금까지 F1 유학생은 정상적으로 학생 신분을 유지하면 별도의 종료일 없이 학업이나 허가된 실습이 끝날 때까지 미국에 머물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입국 기록인 I-94에 체류 종료일이 표시되며 허가 기간은 I-20에 적힌 학업 기간과 4년 가운데 더 짧은 기간으로 정해집니다. 학생 비자 자체의 유효 기간을 4년으로 줄이는 것이 아니라 미국에서 한 번에 허용받는 체류 기간에 최대 4년의 상한을 두는 것입니다. 학위 과정이 4년을 넘거나 졸업이 늦어질 경우에는 연방 이민국에 체류 연장을 신청해야 합니다. 학교와 학업 과정 변경도 제한됩니다. F1 학생은 원칙적으로 첫 학년을 마쳐야 학교나 학업 목표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대학원생은 재학 중 학업 목표를 바꿀 수 없고 학교 이전도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돼야 합니다. 학업이나 졸업 후 실습이 끝난 뒤 출국 또는 신분 변경을 준비하는 유예 기간도 현행 60일에서 30일로 줄어듭니다. 현재 미국에서 공부 중인 유학생들이 시행과 동시에 체류 자격을 잃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 유학생은 현재 I-20에 적힌 학업 종료일까지 체류할 수 있지만 그 날짜가 새 규정 시행일로부터 4년을 넘으면 이후에는 체류 연장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국토안보부는 장기 체류자 관리와 국가안보 강화를 규정 변경의 이유로 제시했습니다. 최종 규정은 오늘 연방관보 공개 열람분으로 공개됐으며 예정대로 개재되면 9월 15일부터 시행됩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영주권 심사 과정에서 메디케이드와 푸드스탬프, 주거보조금 등 정부 복지 혜택 이용 여부를 다시 폭넓게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이민당국은 자립 능력을 중시하는 원칙을 회복하는 조치라고 설명했지만 이민자들이 합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의료 및 식품 지원 혜택마저 기피하게 만드는 위축 효과가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은지 기자입니다. 국토안보부가 2022년 바이든 행정부가 시행한 공적부조 규정을 폐지하고 정부 복지 혜택 이용 여부를 영주권 심사에 다시 반영하는 새로운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공적 부조란 이민자가 스스로 생활하지 못하고 정부 지원에 과도하게 의존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연방 이민법상의 심사 기준으로 신청자가 공적 부조 대상자로 판정될 경우 영주권이나 비자 발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2022년 규정을 통해
심사 대상을 현금성 생계 지원이나 정부 부담 장기시설 보호 비용 등으로 제한했지만 이번 규정은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적용됐던 보다 엄격한 기준을 사실상 부활시키는 내용입니다. 이민국은 영주권 신청자가 메디케이드와 스냅, 섹션 8 주거보조 등 각종 공공복지 프로그램을 이용했거나 앞으로 정부 지원에 의존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심사하게 됩니다. 심사 과정에서는 신청자 나이와 건강 상태, 소득과 자산, 부채, 가족 규모, 교육 수준, 직업 등 신청자의 재정적 자립 가능성을 폭넓게 검토할 예정입니다. 이번 규정은 미국 내에서 영주권으로 신분 변경을 신청하는 외국인과 미입국 또는 이민 비자를 신청하는 외국인에게 적용되며 난민과 망명 신청자 등 일부 인도주의적 이민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민국은 신청자의 배우자나 자녀가 받은 복지 혜택이 곧바로 신청자 본인의 복지이용으로 간주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가족이 받는 혜택이 신청자의 가계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자료가 될 경우에는 심사 과정에서 참고 요소로 활용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규정에 따라 매년 약 58만 8천 명의 영주권 신청자가 공적 부조 심사를 받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국토안보부는 지난해 규정 제안 당시 약 95만 명의 이민자 가구 구성원이 영주권 심사에 불이익을 받을 것으로 우려해 자신이나 자녀가 합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을 포기하거나 신청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번 규정은 신청서 양식과 내부 지침을 개정하는 준비 기간을 고려해 실제 심사에는 약 60일의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으며 이에 따라 새 기준은 오는 9월부터 본격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전에 이용한 복지 혜택은 원칙적으로 새로운 심사 기준에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시행 이전에는 기존 규정에 따라 현금성 생계 지원과 정부 부담 장기시설 보호 비용만 심사 대상이 됩니다. 이와 함께 이민국은 영주권 신청서인 I-485 양식도 개정할 예정이며 새 규정이 시행된 이후에는 기존 양식으로 접수한 신청서는 인정하지 않게 됩니다. 생활고로 인해 불가피하게 정부 복지 혜택을 신청해야 할 경우 사전에 반드시 이민법 전문 변호사와 상담해 본인의 체류 신분에 미칠 영향을 먼저 평가받는 것이 안전하며 향후 대체될 새로운 심사 가이드라인이나 과거 규정으로의 회귀 가능성을 예의주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캐나다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 연기가 미 북동부를 뒤덮으면서 대기질이 크게 악화됐습니다. 뉴욕시는 산불 연기로 인해 지난 2023년 대기질 악화를 겪은 이후 최악의 대기 오염을 겪을 것으로 우려됩니다. 현재 뉴욕과 뉴저지주는 비상 대응을 확대하며 외출 자제 및 마스크 착용을 당부했습니다. 관련 소식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캐나다 온타리오주를 중심으로 발생한 100여 건 이상의 산불 연기가 미 북동부로 확산되면서 뉴욕, 뉴저지, 커네티컷 등 트라이스테이트 지역에 적색 대기질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산불 연기의 영향은 지난 15일부터 본격화됐으며 오늘 16일 농도가 최고조에 이른 것으로 측정됐습니다. 오늘 오전 뉴욕시 대기질 지수는 150에서 200 안팎으로 건강에 해로운 수준을 기록했으며 센트럴 뉴욕, 웨스턴 뉴욕 일부 지역은 매우 건강에 해로운 수준까지 악화될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이는 지난 2023년 6월 캐나다 산불 당시 뉴욕 대기질 지수가 480까지 치솟은 이후 가장 심각한 수준으로 평가됩니다. 산불 연기 속 초미세먼지는 폐 깊숙이 침투해 기침과 호흡곤란, 눈과 목 자극을 유발할 수 있으며 천식이나 심장, 폐질환자의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산불 연기에 폭염까지 동시에 이어지며 뉴욕시는 비상 대응을 확대했습니다. 시정부는 당초 종료 예정이던 폭염 비상 운영을 하루 더 연장하고 현재 운영 중인 수백 곳의 쿨링센터를 계속 유지하고 있으며 시민들은 311이나 뉴욕시 웹사이트를 통해 가까운 시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뉴욕시 비상관리국은 뉴욕시 전역의 경찰서, 공공도서관, 일부 소방서에서 무료 KN95 마스크를 배포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국은 코드 그레이와 코드 레드를 발령하고 노숙인 지원팀을 투입해 마스크를 배부하며 냉방시설이 있는 보호공간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뉴욕시 공원국도 수영 프로그램을 비롯한 다수의 야외 프로그램을 취소하거나 실내 활동으로 전환했습니다. 캐시 오컬 뉴욕 주지사는 가능한 실내 머물고 외출 시에는 충분한 수분 섭취와 마스크 착용을 당부했습니다.
뉴저지 역시 머서, 미들섹스, 몬머스, 오션 등 중부와 남부 지역에 코드 레드 대기질 경보를 내렸고 버겐과 허드슨 등 북부 지역에도 초미세먼지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기상당국은 대기질이 17일부터 점차 개선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금요일까지 산불 연기 영향이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주말에는 소나기와 내우가 예보됐으며 오염물질이 섞인 더티레인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도 제기됐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뉴욕시 세입자들의 주거 부담을 줄이고 열악한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뉴욕시정부는 주택 점검 일정 예약제 실시와 노후 건물에 대한 원데이 집중 점검 프로그램 도입으로 세입자 편의성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연방법원도 페어 액트의 효력을 유지시켜 앞으로도 부동산 중개인 수수료는 임대인이 부담하기도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김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뉴욕시가 세입자들의 건물 점검 및 관리 불편을 줄이기 위한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합니다. 뉴욕시 세입자 보호국은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5개 보로에서 열린 렌터 립업 공청회를 통해 2,419명의 세입자 의견을 수렴했고 이를 바탕으로 23개의 정책 권고안을 발표했습니다. 가장 많은 민원은 해충 문제였으며 곰팡이와 주방 문제, 누수, 욕실과 바닥 문제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뉴욕시는 올 가을부터 세입자가 직접 뉴욕시 주택보존개발국 점검 일정을 예약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311에 불만 신고를 접수하더라도 실제 조사관이 파견되기까지 기약 없이 긴 시간을 기다려야 하고 세입자가 부재 시에는 점검이 이뤄지지 못한 채 민원이 종결되는 사례가 적지 않았습니다. 새 제도가 시행되면 신고자는 문자 메시지를 통해 원하는 날짜와 시간에 점검을 예약할 수 있으며 뉴욕시는 향후 온라인 예약 시스템 도입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노후 건물을 대상으로 주택국, 건물국, 보건국 등 정부 관계자들이 점검의 날을 지정해 하루 동안 건물 전체를 점검하는 루프트 셀러 프로그램도 새롭게 운영할 예정이며 올가을 브롱스에서 시범 운영한 뒤 확대할 예정입니다. 뉴욕시는 이 밖에도 세입자 조합의 법적 지위 강화와 곰팡이 문제 대응 개선, 임대 신청 과정의 불공정 관행 개선, 세입자 소송 지원 등도 추진해 뉴욕 시민들의 전반적인 주거 환경 개선을 이끌어내겠다는 계획입니다. 아울러 최근 연방 제2순회 항소법원이 뉴욕시의 페어 액트에 반대하며 뉴욕 부동산위원회와 부동산업계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하급심 판결을 유지한 데 따라 세입자들이 앞으로도 임대 계약 과정에서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게 됐습니다. 지난해 6월 시행된 페어 액트는 임대인이 고용한 부동산 중개인의 수수료는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뉴욕에서는 임대인이 고용한 중개인의 수수료를 세입자가 부담하는 경우가 많아 입주 시 수천 달러에 달하는 초기 비용이 큰 부담으로 지적돼 왔습니다. 뉴욕 부동산위원회는 해당 조례가 사적 계약의 자유를 침해하고 주택 공급 감소와 임대료 상승을 초래할 수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과 항소심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항소법원은 중개 수수료가 주거비 부담을 높이고 주택 이동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라며 페어 액트가 세입자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뉴욕시는 이번 판결을 환영하며 세입자 보호를 강화하는 결정이라고 평가한 반면 뉴욕 부동산위원회는 실망감을 표하고 법적 대응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한인 정신과 전문의가 향정신성 약물을 투여하며 진행한 이른바 치유의식 도중 50대 여성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시관은 약물과 사우나의 고온, 사전 클렌징 과정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 의사는 의료 행위가 아닌 종교의식이었다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데이드 카운티 검찰이 텍사스에서 활동해온 44살 한인 정신과 전문의 세미얼 이 씨를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2월 마이애미 비치의 웰리스 시설인 사비아 웰리스 하우스에서 열린 이른바 하트 프로토콜에 참가한 51살 티나 소디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체포영장에 따르면 소디는 사흘간 진행되는 프로그램에 참가비 $2,000를 내고 사용 약물의 부작용과 위험을 인지했다는 동의서에 서명했습니다. 이 씨는 프로그램 과정에서 MDMA, 이른바 엑스터시와 케타민 등 향정신성 약물을 투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소디는 참가 전 장기생충 클렌징이라고 설명된 사전 세척 과정도 거쳤습니다. 소디는 이후 시설 내 사우나에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습니다. 이 씨가 심폐소생술을 실시했지만 현장에서 사망 판정을 받았습니다. 마이애미데이드 검시관은 MDMA와 케타민, 사우나의 고온, 사전 클렌징 과정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저나트륨 혈증을 동반한 심한 탈수를 일으킨 것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사건을 검토한 독립의사는 이 씨의 행위가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안전 임상 기준에서 극단적으로 벗어났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씨는 경찰에 자신을 면허를 가진 의사이자 종교단체 이터널 라이프 트라이브의 장로라고 소개했습니다. 또 해당 프로그램은 우울증과 불안, 중독과 정신적 외상을 완화하기 위한 종교의식으로 의사 면허를 이용한 의료 행위는 아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 씨는 무죄를 주장하며 배심원 재판을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이 씨의 의료 행위를 금지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텍사스 의료위원회는 사건 이후 이 씨의 의사 면허를 잠정 정지했으며 플로리다 면허는 만료된 상태입니다. 미 국방부가 여군을 포함한 30세 이상 현역과 예비군 장병에게 매년 테스토스테론 결핍 검사를 받도록 했습니다. 치료가 권고되더라도 호르몬 치료 여부는 본인이 결정합니다. 국방부는 장병 건강과 전투력 유지를 위한 조치라고 밝혔지만 여성 장병에게 적용할 세부 기준과 트랜스젠더 장병 정책을 둘러싼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30세 이상 현역과 예비군 장병에게 매년 테스토스테론 결핍 검사를 실시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새 정책은 즉시 시행되며 검사는 장병들의 정기 건강평가에 포함됩니다. 30세 미만 장병은 원할 경우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검사 결과 결핍 진단을 받고 치료를 권고받더라도 테스토스테론 대체요법 TRT를 받을지는 본인이 선택합니다. 헤그세스 장관은 나이가 들수록 이 수치가 자연스럽게 낮아질 수 있다며 장병의 건강과 회복력, 작전 수행 능력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인위적으로 신체 능력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적인 능력을 회복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번 정책을 고테스토스테론 전쟁부라고 표현했습니다. 공식 지침에는 성별에 따른 예외가 없어 30세 이상 여군도 검사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국방부는 남녀 장병에게 동일한 수치 기준을 적용할지 수치가 낮은 여성에게 어떤 후속 조치를 할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의료계에서는 일괄 검사의 적절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테스토스테론 수치는 시간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일반적으로 관련 증상이 있고 서로 다른 날 실시한 두 차례의 아침 혈액 검사에서 낮은 수치가 확인돼야 결핍으로 진단합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호르몬 치료 문제 등을 이유로 트랜스젠더 장병의 복무를 제한하면서 다른 장병에게는 호르몬 치료를 제공하는 것은 이중잣대라고 비판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허위 교육 기록 작성과 부실 교육 등 부정 행위가 의심되는 전국 트럭 운전학원 약 75곳을 조사합니다. 연방정부는 자격이 없는 외국인의 비거주자용 상업용 운전면허 CDL 부정 취득을 차단하기 위해 국토안보부와 교통부가 합동 단속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국토안보부와 교통부가 전국 트럭 운전학원 약 75곳을 대상으로 합동조사에 착수합니다. 국토안보부 산하 국토안보수사국과 교통부 산하 연방자동차운송안전청은 오늘 공동발표를 통해 초급 상업용 운전자 교육기관의 부정행위를 집중 조사한다고 밝혔습니다. 연방당국이 지목한 의혹은 실제 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고 수료 사실을 인증하거나 훈련 기록을 조작하고 자격을 갖추지 못한 운전자를 교육과정을 마친 것으로 처리한 행위 등입니다. 이번 조사는 자격이 없는 외국인에게 비거주자용 상업용 운전면허가 부정 발급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연방정부 단속의 하나입니다. 비거주자용 CDL은 미국에 주소지를 두지 않은 외국인에게 발급되는 상업용 운전면허입니다. 지난 3월부터 비거주자용 CDL 발급 대상은 H2A와 H2B, E2 등 제한된 취업비자 소지자로 좁아졌고 신분 확인도 강화됐습니다. 마크 웬벌링 국토안보부 장관은 자격이 없는 운전자에게 면허가 발급되면서 예방할 수 있었던 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했다며 교통부와 협력해 CDL 부정을 근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션더피 교통부 장관은 지난 1년간 영어 능력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운전자 2만 4천여 명을 운전 현장에서 제외했고
외국인에게 부적절하게 발급된 면허 2만 8천 건을 주정부가 취소하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교육기관 9,500여 곳을 연방 등록 명부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교통부는 올해 2월에도 연방안전 기준을 위반한 교육기관 550여 곳에 등록 취소 예정 통보를 했습니다. 무자격 강사와 허위 주소, 부실 교육 등이 주요 위반 사례로 지목됐습니다. 다만 조사 대상에 오른 약 75곳의 위법 행위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연방당국은 학교별 교육 기록과 인증 절차를 조사해 후속 조치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 법원 판사 17명이 만장일치로 임명한 워싱턴주 서부 연방 검사장을 취임 1시간도 안 돼 해임했습니다. 임시 검사장의 임기가 끝난 뒤 법원이 후임자를 선임하자 대통령이 즉각 해임한 것으로 연방 검사장 인선 권한을 둘러싼 행정부와 사법부의 충돌이 불거졌습니다. 보도에 김은지 기자입니다. 주 연방검사와 킹카운티 상급법원 판사를 지낸 로저 로고프가 어제 오전 워싱턴주 서부 연방검사장에 취임했습니다. 로고프는 시애틀 연방법원에서 선서한 뒤 연방검찰청으로 이동해 찰스 닐 플로이드 수석 연방검사보와의 면담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가 보낸 이메일로 해임을 통보받으면서 취임 1시간도 채 되지 않은 채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로고프는 워싱턴주 서부지구에 현직과 원로 연방판사 17명이 만장일치로 임명했습니다. 연방법상 임시검사장의 120일 임기가 끝나도 대통령이 지명하고 상원이 인준한 후임자가 없으면 해당 지역 연방법원이 검사장을 임명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직접 후임자를 뽑은 배경에는 플로이드의 임기 문제가 있습니다. 플로이드는 지난해 10월 임시검사장에 취임했지만 120일 임기가 끝나기 직전 수석 연방검사부로 임명돼 이후에도 검찰청을 이끌었습니다. 연방항소법원은 지난 5월 이 같은 인사 방식의 적법성에 의문을 제기했고 연방법원은 지원자 심사를 거쳐 로고프를 새 검사장으로 뽑았습니다. 토드 블랜치 법무장관 대행은 법원의 임명 권한은 인정하면서도 대통령에게 해임 권한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민주당 패티 머리 상원의원은 로고프가 적법하게 임명됐다며 행정부가 상원 인준 절차를 피하려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로고프는 해임에 대한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으며 해임 뒤에는 플로이드가 다시 연방검찰청을 이끌고 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뉴저지주가 노인과 장애인 주택 소유자를 위한 재산세 환급 프로그램 시니어 프리즈 환급금 지급을 시작했습니다. 지난 5월 1일 이전에 신청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15일부터 지급이 시작됐으며 이후 신청자는 접수 시기에 따라 순차적으로 받게 됩니다. 신청 대상은 65세 이상이거나 연방사회보장법상 장애인으로 인정된 주택 소유자 가운데 거주 및 소득 요건을 충족한 주민입니다. 소득은 2024년 16만 8,268달러 이하, 2025년 17만 2,475달러 이하여야 합니다. 아직 신청하지 않은 주민은 통합재산세 감면 신청서인 PAS1을 오는 11월 2일까지 제출하면 됩니다. 뉴욕주 마운트 버논에 사는 58살 남성이 조카를 총격 살해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주택 상속을 둘러싼 가족 간의 분쟁이 범행의 배경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마이클 포스터는 지난 화요일 자정 직후 브롱스 웨이크필드의 머독 애비뉴에서 차량에 타고 있던 조카 39살 줄리아 앤더슨에게 총을 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총탄은 조수석 쪽 창문을 뚫고 들어갔으며 운전석에 있던 앤더슨은 가슴에 2발을 맞아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탄피 2개를 수거했으며 포스터를 살인과 총기 불법 소지 등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상속 분쟁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포스터와 앤더슨은 마운트 버논의 한 주택에서 함께 거주해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앤더슨은 발달 장애인 공동생활시설에서 야간 근무를 마치고 귀가하던 길이었습니다. 뉴욕시에서 국선 변호 업무를 맡는 변호사와 사회복지사 등 500여 명이 오늘 오전 8시부터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파업 참가자들은 브루클린 디펜더 서비스 소속 변호사와 법률보조원, 조사관, 사회복지사 등으로 브루클린과 퀸즈에서 변호사를 선임하기 어려운 주민들의 형사, 가정, 이민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노조는 지난달 계약이 만료된 뒤 수주간 협상을 이어왔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전 직원의 최저연봉 7만 5천 달러와 병가 확대, 수습 규정 개선, 근태 관리 앱을 통한 위치 추적 제한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측은 첫해 상당폭의 임금 인상과
이후 2년간 매년 3% 인상, 건강보험료 부담금 동결 또는 인하안을 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브루클린 디펜더 서비스는 파업 기간에도 관리자와 감독자들이 법정 사건을 맡아 의료인의 법률 지원 공백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주에서 셀프 계산대를 이용하는 고객에게 결제 금액의 10%를 할인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니키 루카스 주 하원의원이 낸 이 법안은 슈퍼마켓과 그로서리 스토어 등 식품 소매점이 셀프 계산대 이용객에게 의무적으로 할인 혜택을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법안은 소비자가 상품 스캔과 결제를 직접 하는 만큼 업체가 절감한 인건비와 운영비 일부를 고객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다만 법안은 현재 주하원 소비자보호위원회에 계류 중으로 앞으로 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비즈니스도 이제 스마트하게. 더 빠르고 더 편리해진 한미 디지털 뱅킹. 한미은행 제공입니다. 계속해서 환율과 증시 이어집니다. 이어서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7월 16일) 목요일에 보내드린 KBTV 뉴스9.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한 저녁 되십시오.